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리버풀의 성적을 평가한다면 원래는 C등급을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단계 올려 B등급으로 수정하고 싶다. 이유는 단 하나다. 결국 구단이 슬롯 감독과 결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리버풀은 지난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슬롯 감독 경질 소식을 발표했다. 동시에 차기 사령탑 선임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그런데 이 결정 과정을 돌아보면 여전히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 물론 구단이 내부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안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 협상 과정이나 민감한 문제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많은 팬들이 의문을 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미 알론소라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구단 내부에서는 슬롯 감독을 계속 신뢰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 사이 알론소는 첼시 지휘봉을 잡게 됐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리버풀은 결국 슬롯 감독을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감독과 보드진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리버풀 팬들이 문제 삼는 것은 경질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다. 굳이 이해해보자면 구단 수뇌부가 처음부터 알론소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라올라 감독의 시장 상황은 시즌 중반부터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었다. 만약 보드진이 애초에 알론소보다 이라올라를 더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했고 최종 목표 역시 이라올라 선임이었다면 지금의 흐름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어쩌면 많은 팬들이 알론소라는 이름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가능성을 충분히 보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전히 알론소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현재 리버풀이 보유한 선수단 구성과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이번 결정의 시기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슬롯 감독과의 동행을 마무리한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다. 사실 이번 내용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리버풀의 시즌 전체를 평가하는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었다. 많은 축구 콘텐츠 제작자들이 진행하는 티어리스트 형식을 나도 시도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번 시즌에 C등급을 부여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B등급으로 수정했다. 슬롯 감독 경질이라는 요소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한 해는 리버풀 팬들에게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시즌이 워낙 답답하게 흘러가다 보니 체감상 시간마저 더디게 지나간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물론 다른 팀 팬들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쨌든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시선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리버풀은 예전과 같은 위치에 있는 구단이 아니다. 클럽 체제를 거치며 클럽 규모와 위상 자체가 크게 성장했다. 당연히 기대 수준 역시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투자 규모도 상당했다.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뒤 선수 영입에만 8,5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이 정도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팬들의 기대치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경기력 저하 역시 올 시즌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지난 시즌 후반부부터 여러 징후가 포착되고 있었다. 당시부터 팀의 흐름에는 분명한 경고 신호가 존재했고 결국 그 문제가 이번 시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살라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장면은 이번 시즌 문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구단은 우승이라는 결과에 가려진 위험 신호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수면 아래로 숨어 있었던 것이다. 팬들이 지적하는 부분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21년 동안 리버풀 경기를 지켜본 팬들 가운데 상당수는 안필드에서 이 정도 규모의 야유가 나온 모습을 처음 봤다고 말한다. 로저스 시절과 비교해도 분위기가 더 거칠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물론 슬롯 감독 입장에서도 억울함을 느낄 만한 요소는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책임의 비중을 따져본다면 감독보다 보드진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슬롯 감독이 부임 첫해 곧바로 우승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팀 안에 자신의 축구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선수들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페에노르트 시절부터 활용하던 전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자원들이 존재했다는 의미다. 특히 좌우 풀백을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고 한쪽을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비대칭 구조는 그의 전술적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아놀드는 원래부터 그런 역할 수행 능력이 뛰어난 선수였다.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놀드는 팀을 떠났다. 여기에 주전 측면 공격수였던 루이스 디아스마저 바이에른으로 이적하면서 전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리버풀에는 후방 빌드업에 기여할 수 있는 풀백과 즉시 전력감 윙어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구단은 풀백 자리에 케르케즈와 프림퐁을 데려왔다. 문제는 두 선수 모두 직선적인 돌파와 오버래핑 능력이 강점이라는 점이다. 아놀드가 수행했던 역할을 그대로 기대하기에는 유형 자체가 달랐다. 공격진 보강도 마찬가지였다. 플로리안 비르츠, 알렉산다르 이삭, 위고 에키티케가 새롭게 합류했다. 세 선수 모두 왼쪽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윙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구단이 영입한 자원들은 슬롯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 구조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유형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특히 아놀드 같은 특수한 풀백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측면 공격수 영입 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부분은 보드진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아마도 수뇌부는 아놀드가 맡았던 후방볼 배급 기능을 개의 영입으로 일정 부분 대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영입이 무산된 것은 크펠 측 변수 때문이었으니 구단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여기에 살라와 메갈리스터의 급격한 폼 하락까지 겹쳤다. 부상자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요소들은 감독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악재에 가까웠다. 이렇게만 본다면 슬롯 감독에게 어느 정도 동정론이 생기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감독이라는 직업의 본질은 주어진 선수단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답을 찾는 데 있다. 전술을 수정하고 분위기를 정비하며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임이다. 그런 점에서 슬롯 감독은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단순히 결과가 나빴던 것이 아니다. 과정에서도 뚜렷한 발전 방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팬들의 비판은 순위나 성적표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부분은 리버풀이 슬롯 체제 아래에서 자신들만의 색깔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지난 8년 동안 팀을 상징했던 역동성과 에너지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았다. 적어도 이번 시즌만큼은 그랬다. 시즌 초반 기록했던 5연승 역시 결과만 좋았을 뿐 경기 내용은 불안한 순간이 적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디펜딩 챔피언 효과였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선수단 체급 차이로 버틴 기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지난 시즌 후반부터 같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성적 회복이 아니라 리버풀만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리버풀에 필요한 것은 팀이 잃어버린 축구 정체성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지도자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슬롯 감독과 결별한 결정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면 안도니 이라올라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적으로 리버풀과 상당히 잘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적어도 경기 자체의 재미와 에너지는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번 시즌 본머스는 리그 6위로 시즌을 마쳤다.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한 성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라올라 감독이 있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난 1월 사우샘프턴전 승리 이후의 흐름이다. 본머스는 리그에서 무려 18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리버풀과 아스널 같은 강팀을 상대로 거둔 승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라올라의 축구는 강도 높은 게겐프레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상황에 따라서는 클롭 시절보다도 더 과감하게 수비 라인을 전진시키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만약 그의 4-1-2-1-1 포메이션을 현재 리버풀 선수단에 적용한다면 흥미로운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공격 상황에서는
이삭과 에키티케가 함께 전방에 서며 사실상 투톱 구조로 변형된다. 동시에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를 강하게 압박한다. 수비 단계에서는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를 관리한다. 전방 4명은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를 수행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보이면 즉시 대인 방어 형태로 전환한다. 결국 이라올라 전술의 핵심은 높은 위치에서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공을 빼앗는 데 있다. 때로는 위험 부담을 감수할 정도로 극단적인 하이라인을 유지하기도 한다. 볼을 탈취한 직후에도 특징은 분명하다. 전방 4명이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며 움직이고 빠른 전진 패턴으로 상대 진영을 단숨에 파고든다. 마치 특수부대식 역습을 연상시키는 직선적인 공격 전개다. 이 과정에서 에키티케가 왼쪽으로 수비를 끌고 나가면 비어있는 하프 스페이스를 비르츠가 침투하는 장면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또한 투톱 체계를 활용한다면 각포에게도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 수치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라올라가 본머스 지휘봉을 잡은 2324 시즌부터 현재까지 본머스는 하이프레싱 이후 슈팅으로 연결된 횟수에서 140회를 기록했다. 이는 129회의 첼시를 넘어 리그 전체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그만큼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 하나만큼은 확실한 강점을 가진 감독이라는 뜻이다. 다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라올라가 요구하는 압박 강도는 선수들에게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공격 장면에서 오히려 마무리의 날카로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실제로 본머스는 경기를 주도하고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무승부 비율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한 가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이라올라의 방식이 B클럽에서도 그대로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반면 결정력이 뛰어난 공격수를 보유한 팀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리버풀처럼 수준 높은 공격 자원을 가진 팀이라면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의 불안 요소는 유럽 대항전 경험이다. 이라올라는 아직 유럽 무대 토너먼트를 지휘해본 경력이 없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리그 일정에 집중하는 상황에서도 체력 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여러 대회를 병행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리버풀이 이라올라 선임을 확정한다면 이적 시장 전략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감독이 요구하는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선수 유형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늘은 슬롯 감독 경질 이후 차기 사령탑 후보로 가장 강하게 거론되는 이라올라 감독에 대해 살펴봤다. 여러분은 리버풀이 이 시점에 슬롯 감독과 결별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라올라가 안필드의 새로운 시대를 열 적임자라고 보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축구계의 주요 이슈와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전해드리겠다.